시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단 한순간에 묘해진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온했던 일상이 왜 갑자기 화약고처럼 변하는 걸까요? 분명 도와주러 간 것인데 왜 결국에는 가장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일까요? 아들은 처가에는 살갑고 나에게는 냉담한 것 같고 온 힘을 다해 손주를 돌봐도 돌아오는 말은 어머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집안 풍경처럼 익숙하게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의 김지숙 씨입니다. 그녀는 아들 집에서 6년째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대부분의 고부 관계가 피하지 못하는 갈등을 조용히 비껴갔습니다. 지숙 씨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다스릴 줄만 알면 고부 갈등의 90%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팔자 좋은 시어머니도 아니었던 그녀가 어떻게 며느리로부터 진심 어린 설날 차례상을 대접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힘은 권위가 아니라 보고도 모른 척 넘겨주는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도 지금 아이들 집에 얹혀 살며 손주를 돌보느라 마음 한구석이 헛헛하고 스스로가 마치 외인처럼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아들 집에서 6년이나 붙어 있느냐고. 이제 그만 당신 집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6년은 사실 편하게 여생을 즐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지숙입니다. 올해 62이지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장성하자 저는 퇴직 후에 혼자 조용히 지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며느리가 임신 중 입덧이 너무 심하다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동네를 떠나 서울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활 속도는 너무 빨랐고 생각은 독특했지요. 매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관에는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밥을 먹을 때조차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좋은 뜻으로 며느리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자꾸 뭘 사니? 아껴 써야지. 며느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결코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친절한 조언이 사실은 전혀 반갑지 않은 간섭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손주를 돌보며 옆집 할머니와 수다를 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며느리 흉을 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집에서 안주인 노릇만 하려 든다느니, 돈 귀한 줄 모른다느니, 노인 공경할 줄 모른다느니 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너무나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봤던 생각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을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논쟁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것이 훨씬 더 쓸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밖으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매일 자기 일로 몹시 바빠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도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쓰고 영상을 편집하더군요. 알고 보니 소셜미디어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일정치 않았지만
그녀는 매우 성실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묻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기로 말이죠. 며느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돈을 쓰든 저는 오직 손주를 잘 돌보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며느리가 몰래 저를 데리고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저보다 더 인스타 감성이 넘치세요. 그날 저는 문득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것보다 며느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성취감을 준다는 것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6년 중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손주 돌보는 법을 익히거나 이유식을 잘 끓이게 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을 닫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거슬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일수록,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일수록 더 꾹 참아야 합니다. 고부 사이의 수많은 갈등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덧붙이는 한마디의 잔소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여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일을 해야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즘처럼 결혼하고 임신했다고 당연하게 집에 들어앉아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이 집구석을 꾸려나가나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이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후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삼계탕을 끓여 주었는데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지요.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글을 쓰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경험은 없지만 정말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를 하나 수강하고 싶은데 수강료가 4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찬물을 끼얹을까봐 용기가 안 나서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었죠.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40만 원은 저 같은 연금 생활자에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75만 원에서 공과금 내고 휴대폰비 내고 나면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방식에 완전히 공감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진지함과 절박함을 보며 문득 제가 젊었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직업 교육을 받겠다고 남편 몰래 서울로 올라와 고생했던 그때가요. 그때 제 곁에도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오로지 제 고집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빌려줄게. 대신 열심히 배워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이 일은 고부 사이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강의를 듣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석 달 뒤 며느리가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채택되어 처음으로 28만 원을 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동네 작은 일식집에 가서 돈가스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네며 아이처럼 웃더군요. 어머니, 저 정말 제 힘으로 첫 수익을 냈어요. 저 역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노력 끝에 얻은 기쁨과 자신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손을 이용해 그 세대의 도구로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람을 맞추고 시간에 맞춰 온라인에 접속하고 기획안을 쓰고 편집을 배우는 과정을요. 한 번은 부산까지 내려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더니 파초가 된 모습으로도 초등학생처럼 들떠서 배운 것들을 저에게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물건이나 살 줄 알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한 면모가 있었는데 내가 내 잣대로만 판단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고부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양쪽 모두가 각자의 낡은 자를 가지고 상대방의 새로운 삶을 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낡은 자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무엇을 하는지 비평하지 않았고 택배로 무엇을 샀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권유하지도 않았죠. 대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했습니다. 내가 30년만 젊었어도 나도 저 아이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제 변화를 며느리도 느꼈나 봅니다. 사무적인 대화 대신 우리는 편안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저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할머니로서 손주를 키우며 느낀 경험이 궁금하다면서요. 제가 평가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자 우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며느리는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커피를 챙겨왔고 제가 두통으로 고생할 때면 따뜻한 레몬차를 건네며 쉬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고부관계는 혈연이나 도리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바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 딸은 아니지만 저는 딸처럼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신뢰와 지지는 글자 없는 추천서와 같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당신의 호의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아들 집에 산 지 처음 2년 동안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었죠. 너 어릴 땐 정말 순했는데 내 아버지가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아니. 나 혼자 너 없고 병원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늘 은근한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넌 왜 엄마 힘든 건 안 물어보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변했다 같은 식이었죠. 악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먹은 소금이 네가 먹은 밥보다 많다는 식의 표현이 습관이 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큰 압박이 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가족 외식 때였습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며느리, 손주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어릴 때 편식 한 번 안 했단다. 밖에서 밥 먹을 때도 음료수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어. 며느리는 대답 없이 밥만 먹더군요. 제가 신이 나서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늘어놓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며느리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바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말한 과거의 달콤함이 며느리에게는 넌 예전에 나보다 못하다. 내 아들은 너에게 과분할 만큼 효자였다는 암시로 들렸던 것이죠. 저는 아이들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마음에 고생담을 꺼냈지만 그 고생을 함께하지 않은 며느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그저 시어머니의 서운함 섞인 자기 자랑일 뿐이었죠. 한 번은 손주가 고열이 나서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하더군요. 전 어릴 때 아프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집안일을 방해한다고 말이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어놓는 과거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주는 잣대이거나 혹은 그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옛날에는 어땠는지 하는 말들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특히 손주 앞에서 내 아빠는 너보다 훨씬 착했다는 식의 비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일어나는 즐거운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파인애플로 육수를 냈더니 국물 맛이 참 좋더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TV를 볼 때도 과거 회상 대신 지금의 줄거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옛날에는 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멋지세요. 아부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뿐입니다. 가족의 정은 역사를 들먹이며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과거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제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제 말에 대꾸도 안 할 때면 서운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예전엔 현관문 열리자마자 엄마부터 찾던 놈이 하는 생각이 목까지 차오르죠. 하지만 삼킵니다. 제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아들은 곤란해지고 며느리는 당황하며 집안 공기는 얼어붙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함께한 과거만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같이 독감 예방주사 맞고 먹었던 팥칼국수 진짜 맛있었지. 같은 이야기 말이죠. 그러면 며느리도 웃으며 다음번에 더 맛있는 곳에 가자고 화답합니다. 시대마다 각자의 배경과 상처, 영광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방식을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생활비를 함께 분담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아니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식의 냉전입니다. 그리고 그 냉전은 대개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고생을 알기나 해? 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닫는 연습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제 입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우리는 친모녀는 아니지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며느리 앞으로 오는 택배 상자 개수를 매일 세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면 우체국 기사가 오는지, 오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서는지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웠죠. 속으로 도대체 뭘 그렇게 매일 사나, 살림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하고 혀를 찼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출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 아파트 대출금이랑 애 교육비는 어쩌려고 그러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제 눈을 피해 택배를 받거나 친구 집으로 배송지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신발 한 켤레로 10년을 버티고 외투도 꿰매 입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물건 사는 걸 물 마시듯 하는 젊은이들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원가 40만 원이 넘는 육아 및 자기계발 강의를 결제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강의에 큰 돈을 쓰는 게 한심해 보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낭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제가 그동안 부업으로 모은 돈으로 저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강의 듣고 리뷰 써서 올리면 원고료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돈은 아끼고 모으는 것이었지만 이 세대에게 돈은 미래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소비를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의 선택을 믿어주기로 한 것이죠. 또 하나, 제 마음속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이틀 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는 약 봉투만 건네더니 친정엄마가 아프니 단숨에 달려가는 모습이 얄미웠죠. 하지만 아들이 그러더군요. 장모님 몸이 약하셔서 예전부터 고생 많이 하셨대요. 며느리가 혼자 자식 키우는 마음 알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효도하는 것과 우리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녀가 자기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녀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챙길 때는 질투를 합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중에 나 늙으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애 키워줬으니 효도해라. 같은 말은 꿈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당신이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챙길 것이고 마음속에 없다면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야시장에서 스카프 하나를 사주며 웃더군요. 어머니, 며느리 노릇이 참 힘들다는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은 권위가 아니라 편견이었고 제가 얻은 것은 냉전이 아닌 온기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역할은 관리자도 사장님도 아닙니다. 그저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여야 합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사든 처가 식구들과 어떻게 지내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부 전화를 하라고 먼저 다독여주죠. 며느리도 그런 저의 변화를 알고 제 마음을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들 집에서 지낸 6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아이가 옹알이 하던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 시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아이를 보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도 컸으니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죠. 고향 집에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행복하지만 가끔은 타인의 집에 머무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냈더니 아들은 펄쩍 뛰며 말리더군요. 어머니, 혼자 가시면 저희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제 존재가 젊은 부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굳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알아누웠을 때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제 서랍에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늘 감사해요. 이건 제 작은 정성이에요. 쪽지와 함께 영양제 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손님이나 애보는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며느리의 존중을 받으려면 제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상대를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의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제가 쓸모 있는 존재이자 사랑받는 가족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저녁 메뉴에 대해 토를 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대로 맛있게 먹고 오늘 반찬 참 좋다. 한마디 칭찬만 보탭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이나 아이 교육 문제도 그들이 요청하지 않는 한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돈댁 어른들이 오셔도 기쁘게 맞이합니다. 제가 사돈 어른들을 편하게 해드리면 며느리도 이 집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은 제 팔자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웃고 말지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닫고 물러나고 역지사지했기에 며느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고부 사이는 승패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쟤들은 왜 저러나 하고 생각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게 가벼워집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평생을 역할 속에 살았습니다. 며느리일 때는 시댁 눈치 보느라 숨죽였고 엄마일 때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수많은 인내와 절제가 숨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감정을 집안 전체의 압력으로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조용히 소화해내고 다시 웃는 낯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제가 지키는 3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며느리가 쓰는 돈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 부부의 영역입니다. 둘째,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과거의 고생담이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중에 나를 어떻게 모실 건지 미래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효도는 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를 주면 그들은 사랑으로 답할 것입니다. 올해 설날에는 제가 주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2주 전부터 식단을 짜고 장을 보며 정성껏 준비하더군요. 저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아주기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렸겠지만 이제는 기꺼이 주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즐겁게 요리하고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이제 그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식을 직접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는 편히 대접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참아온 말들, 양보했던 순간들을 며느리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존경은 강요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제가 물러난 빈자리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지금 아들 집 거실에 앉아 이 글을 쓰며 창밖을 봅니다. 저는 더 이상 집주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편안해하고 아들이 저를 신뢰하며 손주가 제품을 찾는 것. 그보다 더 큰 노후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고부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 번만 져주십시오. 한마디만 참아주십시오. 당신이 물러나는 그 한 걸음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다른 시어머니들께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따스한 이해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